9월에 시작했는데요. 이제 12월에 이게 이제 예술사 영국 특집이니까 당연히 영국 예술가에 대한 강연이 되겠죠. 여기 갖고 계시는 자료에 보시면 컨스터블하고 그다음에 터너라고 하는 과거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미술사에서 잘 알려져 있고 중요한 사람인데 상대적으로 이 19세기 때가 인상판이 뭐 다른 화가들이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가려져 있는데 사실 영국 회화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낭만주의나 인상주의에 또 굉장히 직접적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화가인데 이 두 화가에 대한 강연은 사실 한국에서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영국 특집이기도 하고요. 예술사에 대해서 재미있는 강연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분은 강미성 박사님인데요. 런던에서 미술사를 하시고 박사는 식당대에서 하셨는데 국영대에서 강의하고 계십니다. 강미성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미성입니다. 네, 저희 불 좀 앞에 불 좀 꺼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 이야기는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제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제 사회자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듯이 바로 19세기 혹은 전 미술사를 거쳐서 가장 유명한 이제 사조 혹은 작가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언급된 것처럼 아마 인상주의일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올해 초에 책을 이제 출간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출판사에서 약간 무언의 압력을 주더라고요. 인상주의 파트를 좀 많이 넣어야 한다. 혹은 인상주의로 책을 다시 한번 써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출판계에서 약간 불문율 같은 게 있어요. 현대미술과 관련된 책을 쓰면 망하고요. 그리고 인상주의와 관련된 책을 이제 쓰면 반타작은 기본은 한다라는 것이 이제 불문율이고요. 사실은 이것은 이제 출판계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전시회도 그러합니다. 미술과 관련된 미술 전시에서 이 인상주의 작가들과 관련된 작품 전시회를 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흥행은 성공을 보장받았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전 세계가 사랑하는 이제 작가 그리고 많은 이제 미술 애호가들이 좋아하는 사조가 바로 인상주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뭐 모네라든지 르누아르, 드가, 피사로 이런 류의 작가들의 이름이 금세 떠오르실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상주의라고 하는 것 혹은 우리가 이제 미술사의 사조가 그래요. 갑자기 몇몇의 천재적인 작가들 혹은 재능 있는 작가들이 그래 오늘부터 새로운 사조를 보여보겠어 혹은 새로운 그림들을 그려보겠어 라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요. 항상 역사의 그 정반하의 관계처럼 실제로 많은 영향들 이제 동시대 혹은 과거에 있는 작가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미술사가 이제 발전하고 이제 진보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상주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던 것,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바르비종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밀레, 꼬로를 비롯한 이 바르비종파가 인상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그 뿌리를 다시 또 가보자면 이 바르비종파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그러니까 바르비종파가 프랑스 작가들에게 인상주의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풍경화 그리고 야외에서 그린 풍경화, 야외에서 직접 그린 풍경화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바르비종화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영국의 두 거장, 바로 존 컨스터블과 이 터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스터블과 터너에 의해서 드디어 풍경화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풍경이 단순히 야외에서 잠시 스케치를 하고 이제 스튜디오 안에서 그림이 그려지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이었던 과거의 풍경화의 전개가 아니라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는 이 외부의 빛 그리고 야외와 자연의 모든 이 변화무쌍한 요소들을 이제 그림 속에 담아내려고 했던 그리고 담아냈던 이 터너와 컨스터블의 공로 혹은 그들의 영향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존 컨스터블과 이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심도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릴 작품은 왜 갑자기 니콜라 부스덴이라고 하는 작가가 나왔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미술사에서 서양 미술사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전통적으로 이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고급 장르로서 고급의 그림으로서 일컬어졌던 것이 무엇일까요? 신화나 역사화나 종교화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신화나 역사와 종교화 그리고 그것을 그리는 역사화가라든지 신화화가들을 우리가 좀 속된 표현을 하자면 1등급 화가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등급이 이제 초상화가들 그리고 이제 풍경화가 그리고 이제 정물화가 등으로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많은 이 서양 미술의 근간을 이뤘던 많은 화가들이 종교화라든지 신화화라든지 역사화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신화화나 역사화나 종교화만 그려진 것은 아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경화라고 하는 것도 16세기 말 17세기부터 그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니콜라 부스덴의 디오게네스가 있는 풍경이라는 1648년도 작품입니다. 자, 이렇게 이 작품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풍경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이 풍경이 담겨져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풍경 안에 들어가 있는 인물 바로 디오니게스 무소유를 이제 주장했던 이 디오게네스의 이제 그 어떤 찰나의 순간 디오게네스가 이제 무소유를 이제 경험하면서 이제 길을 떠나게 되는데 우연히 이제 그 표주박 하나를 들고 이제 길을 떠나면서 모든 것에 이제 그 소유를 벗어 던지게 되는데 그러던 중에 강가에서 물을 마시려고 이제 표주박으로 이제 물을 떠서 먹고 있는 그 순간에 옆에 있는 인물이 바로 표주박도 아니라 손으로 집어서 이제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모습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표주박 역시도 소유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깨닫는 그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그려졌던 풍경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실제 존재하는 풍경이라기보다는 역사화나 신화화나 종교화의 부수적이거나 배경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그나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니콜라 부스덴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 풍경을 약간은 이 배경으로 등장했던 이 역할 혹은 그 지위에서 조금 벗어나서 풍경을 주요한 어떠한 시점의 연출로 보여주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가 이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면에 그리웠다라는 점에서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가 다루고 있는 풍경 역시 실제하는 풍경이라기보다는 상상 속에 그리워진 고대 그리스, 그러니까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취급되어진 고대 그리스나 로마의 어떠한 역사적 유물과 같은 상상의 공간 혹은 이상화된 공간으로서의 풍경화를 그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풍경도 결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오게네스와 같은 일화를 설명하기 위한 어떠한 이 배경과 부수적인 역할로서의 기능을 하게 되고요. 또 비슷하게도 이제 클로드 로랭이라고 하는 작가는 이후에 제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는 이 터너에게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터너가 가장 존경했던 인물이고 실제로 터너가 이 로랭의 작품과 자신의 작품이 나란히 전시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떤 풍경화의 의미를 이 로랭으로부터 이제 찾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로랭의 풍경화 역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풍경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이 풍경의 한쪽 말 위에 뭐가 그려져 있나요? 파리스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파리스의 이제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이제 사과를 드립니다. 이제 이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이제 선발하는 이 마지막 후보인 이 아테나와 그리고
비너스 그리고 이제 헤라 이제 세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각각의 여신들의 어떠한 상징적인 어구라고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포함을 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큐피드와 함께 손을 잡고 있는 이 여인은 누굴까요? 비너스이고요. 그리고 공작새와 함께 있는 헤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투구와 함께 하얀색 의복을 입고 있는 순백의 여신 바로 아테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언가를 고민하고 있는 이제 파리스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로랭의 작품에서도 풍경을 주로 그리긴 했지만 실제 진짜 주인공, 비록 여기서는 인물들을 아주 작게 그리긴 했지만 실제 진짜 주인공은 이 신화 속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신화 속의 이야기고 그 뒤로 펼쳐진 이 풍경 역시 이 신화 속의 이야기를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가상의 공간 혹은 이상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풍경, 우리가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실 때 사생대회라든지 뭐 이런 거 나가보시면 혹은 뭐가 있을까요? 소풍 가서 이제 그림 그리는 시간을 이제 가졌을 때 항상 뭐였나요? 풍경화를 그릴 때는 항상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요? 야외에서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그린 이미지를 그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17세기 그리고 18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풍경화라는 것은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린 그림이라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상화된 공간 혹은 관념화된 공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풍경화 속에서 등장하는 것은 신화나 역사나 종교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 언급되어지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신화화나 역사화나 종교화는 왜 가장 1등급의 그림 혹은 가장 우월한 장르로 이제 그 칭송을 받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고 그리는 그림들이 아니에요. 샘플이 없어요. 모델이 없어요. 뭔가요? 머릿속으로 혹은 어떤 구전으로 전해지는 신화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신화의 이야기라든지 혹은 성경 속의 이야기들, 그러니까 글로써 혹은 구전으로 듣거나 읽은 형상이 없는 이야기를 작가들이 머릿속에서 편집을 하고 재구성을 해서 마치 연출가가 하나의 화면 안에 인물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뒤에 배경은 뭐하고 사람들의 동작은 어떨까 라고 하는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많이 개입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신화나 역사나 종교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손재주가 좋아서 보고 잘 그리는 그러한 이제 손재주 좋은 이 화가의 어떤 역량을 보여주기보다는 마치 문학가가 어떠한 이 영감이라든지 하나의 단어를 듣고 여러 가지 실타래를 엮어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 신화나 역사나 종교의 이야기를 듣거나 읽고서 그것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 세 가지 장르가 높은 평가를 받아왔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이제 클로드 로랭이라든지 니콜라 푸센과 같은 작가들은 이 풍경을 조금은 강조하는, 하지만 이 풍경은 결코 실제로 보거나 혹은 관찰되어진 풍경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이상화된 공간으로서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풍경화의 어떠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17세기, 18세기를 거치면서 풍경화가 겪게 되는 위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은 독립된 장르로서 평가를 받기보다는 이 신화나 역사나 종교화의 어떤 일환으로서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하고요. 자, 그렇지만 조금 독특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제가 관습적으로 이 전통적으로 신화나 역사나 종교화를 이제 가장 우월한 이 장르의 그런 그림으로 이제 여겼던 일반적인 이 유럽의 여러 이제 국가들과는 다르게 바로 네덜란드 지역은 조금 달랐어요. 네덜란드 지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 루이스델이라고 하는 작가를 비롯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 존재하는 풍경이라고 하는 것, 동시대 풍경을 그려내게 돼요. 바로 이제 반 루이스델이라고 하는 작가는 17세기 네덜란드의 화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17세기 네덜란드에 실제 존재하는 이 사실적인 풍경을 그리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야외 작업을 했던 것은 아니에요. 야외 작업은 아니고 잠시 스케치를 하고 대부분의 작업들은 스튜디오,
통제되거나 이제 그 제한적인 이 스튜디오 안에서 이 통제되어진 빛과 여러 가지 구도들에 맞게 그려진 이제 풍경화이지만 그래도 풍경을 현실적으로 진실된 눈으로 바라봤다라는 것에는 이 네덜란드 풍경화가 가진 가치를 이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컨스터블과 터너의 전통을 터너의 뿌리를 바로 네덜란드의 이 뿌리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이런 류의 이제 그 풍경화들을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제가 조금 먼저 컨스터블과 터너를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캐스퍼 다비드 프리드리의 이제 그 작품인데요.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제가 디테일한 설명들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이라든지 혹은 캐스퍼 다비드 프리드리의 이제 풍경화 이 두 점의 작품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9세기 초에 그려진 이제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캐스퍼 다비드 프리드리라고 하는 작가는요, 독일에서 활동했던, 지금으로 치면 이제 독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이 화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존 컨스터블과 터너를 이제 우리가 18세기 말에 출생을 해서 18세기 말과 이제 19세기를 연결지어지는 19세기 초를 연결지어주는 이제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존 컨스터블과 이 터너가 갑자기 풍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것은 아니에요. 갑자기 난 오늘부터 풍경화를 그려야 되겠어. 내 인생의 모토는 풍경이야. 뭐 이렇게 등장한 것은 아니고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어떠한 예술적인 분위기의 한 일환으로서 등장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맨티시즘, 19세기 전역을 거쳐서 이제 프랑스와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 이제 유럽 전역에 펼쳐진 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을 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이 사조가 바로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물론 이제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회화, 그림에 국한된 이런 사조는 아니었어요. 문화와 관련돼서 문학과 그 외에 음악과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그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어떤 문예사조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이 시기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바로 직전 혹은 그 동시대적으로 신고전주의라고 해서 고대 그리스 로마의 어떤 전통과 뿌리를 이제 찾으려고 하는 신고전주의가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신고전주의의 바탕을 둔 것이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면서 무언가 인간이 분석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연과 이런 요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는 반대의 작용으로 인간의 합리성, 인간의 이성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인간의 감수성을 강조하는 이 흐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이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인간의 직관이라든지 감성, 상상력, 주관적인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강조하는 이러한 이 흐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흐름이 미술에 있어서는 조금 지역별로 혹은 나라별로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것이 무언가 미지의 것,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확인되지 못하는 무언가 미지의 것, 상상력, 그리고 전설, 그리고 약간은 야만적, 야생적 이런 요소들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낭만주의가 가장 활발하게 꽃을 피운 곳은 바로 프랑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이 작가를 위시로 해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이 낭만주의는 무언가 이 본능적이고 그리고 야성적이고 그리고 이국적인 아름다움 혹은 미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전설 속의 이야기들을 그림 속에 그린다든지 혹은 당시 프랑스의 여러 식민지였던 동방의 모습들, 동방의 여인들의 모습들을 그린다든지 무언가 전설과 어떤 이국적인 아름다움에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독일 지역과 영국 지역은, 영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조금 다른 형태의 낭만주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무언가 이런 전설과 이국적인 그런 풍광이 아니라 자연 그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그 자연을 어떤 자연으로 보냐면 마치 인간의 숭고함, 인간의 약소함, 인간의 어떠한 이
존재를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런 거대한 자연에 대한 관심을 이제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영국의 낭만주의,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캐스퍼 다비드 프리드리는 이제 독일 출신의 이제 낭만주의 대표적인 작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독일과 영국 지역에서는 이 낭만주의가 바로 이런 자연과 관련된, 자연에 대한 어떤 숭고미라든지 이상미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영국에 있어서는 이 풍경화 장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색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채로운 색채, 그리고 무제한적인 그런 색채의 변화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터너와 컨스터블을 살펴보시고, 시간 관계상 제가 캐스퍼 다비드 프리드리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못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비교하면서 독일인이 바라봤던 자연과 영국인들이 바라봤던 자연이 어떻게 조금 다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조금 더 한번 깊이 있게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존 컨스터블과 조시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마 여러분들이 구글에, 네이버에는 아닌데요, 구글에 윌리엄 터너를 치시면요, 윌리엄 터너가 2명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윌리엄 터너가 이제 19세기 당시에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풀네임이 이제 조금 긴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와 19세기에 옥스퍼드 지역에서 활동했던 또 윌리엄 터너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글을 해서 치시면, 물론 이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가 더 유명하긴 하지만 가끔 그림의 캡션 같은 것들에서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때는 반드시 이제 풀네임으로 JMW라고 이제 약자로 해서 터너를 치시던지, 혹은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 그러니까 활동했던 시기도 굉장히 비슷하고 이름도 동일하기 때문에 약간 혼동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도 풍경화를 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조금 제가 더 기억하시라고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존 컨스터블과 이제 윌리엄 터너, 제가 그냥 편하게 윌리엄 터너라고 이제 수업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작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세기에 낭만주의의 일환으로, 자연에 대한 숭배, 자연에 대한 관심의 일환으로서 풍경화라고 하는 장르에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강의의 제목에서도 그랬지만, 풍경화라고 하는 같은 배를 탔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은 그동안 소외받았고 그동안 어떠한 독립적인 장르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풍경화라고 하는 것에 집중했지만, 이 풍경을 다른 관점으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 작가가 가지고 있는 풍경은, 이 존 컨스터블에게 풍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진실된 화면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그대로의 어떤 진실하고 소박한 풍경이라고 하는 것이 존 컨스터블이 이룩해놓은 풍경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윌리엄 터너는 조금 달랐어요. 그 역시도 풍경, 그리고 실제 눈으로 관찰하는 풍경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는 좀 더 드라마틱하고 뭔가 인간을 덮칠 수 있는, 혹은 인간보다 무언가 우월하게 느껴지는 모호하면서도 그리고 광활한 대자연의 어떤 요소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표현되어진 작품들은 굉장히 사뭇 다르게 되는데요.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을 찾아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외에 직접 나가서 작품을 그려내게 되고, 야외에 직접 나가서 작품을 그리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게 될까요? 제가 살짝 들은 것 같은데요. 빛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빛에 집중을 해서 빛에 따라서, 빛의 일조량이나 빛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어떤 시각이라고 하는 부분, 내 망막에, 이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 좀 아시면 바로 인상주의 작가들이 추구했던 방향과 비슷하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바로 빛과 색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두 작가는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것을 화면 속에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미술사적인 어떤 차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두 작가는 인생사도 굉장히 달랐어요. 어떤 식으로 달랐냐면, 존 컨스터블은 말 그대로 금수저 작가였고요. 금수저 작가였는데 생각보다 빠른 성공을 가지지 못한 대기만 성녀,
작가였고요. 실제로 평생 동안 70여 년 동안 작품 활동을 했지만 그 기간 동안 실제로 판 작품은 한 20여 점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 그리고 처음으로 작품을 판 나이가 38살에 대해서야 첫 작품을 팔게 되고요. 그리고 이 영국 사회에서 화가로서 인정받는 코스가 바로 왕립예술 아카데미의 정회원이 되는 것이 이제 화가로서의 인정, 뭐 당시에 주류 화가의 세계로 진입했다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주류 그 왕실 로열 아카데미의 정회원이 된 것이 거의 50살이 넘어서야 드디어 어떤 작가로서의 입지를 구축했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반면에 이 조지프 말로드 윌리엄 터너는 굉장히 가난한 런던의 이 코벤트 가든의 이 그 가난한 이발사의 아기로 태어나게 돼요. 어머니는 약간 정신병력이 있어서 이제 정신병원을 전전하다가 일찍 사망을 하게 되고요.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아들의 재능을 굉장히 일찌감치 이제 발견해냈다라고 해요. 그래서 11살, 12살 때 그렸던 스케치들을 아버지가 자신의 그 이발소에다가 벽에 걸어놓고 이제 요즘으로 치면 간이 갤러리를 운영했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놓고선 실제로 그 작품이 11살, 12살 때 그렸던 작품들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1살, 10대 초반부터 작품을 팔기 시작했고 아버지는 그 이후에 이발소를 그만두시고 터너의 약간은 개인 매니저이자 컬렉터이자 딜러로서 또 활동했던 경력도 보이게 돼요. 그래서 14살의 나이에 최연소로 당시 로열 아카데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로열 아카데미 정회원이 된 것이 28살이었어요.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제 성공을 거두었고 그리고 당대에도 많은 인기와 많은 이제 호응을 받았던 작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말년은 달랐어요. 말년은 존 컨스터블은 점점 그의 존재가 이제 미술계에 그리고 대중들에게 부각되었던 반면에 이 윌리엄 터너는 말년이 되면 약간 그림의 풍이 보통 사람들이, 범인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운 추상적인 형태로 변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약간 외면을 받고 약간 저 잘 나가던 거장이 약간 정신이 이상해졌다라고 그런 식의 이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이름도 바꾸고요. 그리고 거의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으면서 쓸쓸하게 이제 노년을 보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또 컨스터블과 윌리엄 터너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존 컨스터블은 서폭이라고 하는 시골 지역, 농촌 지역에서 머물면서 평생 동안 그 지역, 그러니까 농촌의 풍경을 즐겨 그렸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터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벤트 가든이라고 하는 이 런던 지역에서 출생을 해서 런던 보이예요. 그러니까 도시남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도시남이어서 실제로 이 도시의 많은 풍경들 그리고 도시의 많은 어떠한 증기기관차라든지 다양한 이런 새로운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이제 쉽게 받아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 6개월 정도는 이 런던 내에서 작업을 하고 6개월 정도는 유럽의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스케치 여행을 떠나면서 다양한 문화의 어떤 요소들, 시각적인 요인들을 이제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약간은 이 그림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 거의 상반되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존 컨스터블의 작품을 좀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이 존 컨스터블의 네드암 계곡이라고 하는 1802년도 작품입니다. 자, 사실은 이제 존 컨스터블의 작품을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이 풍경화라고 하는 것은 앞서 보여드렸던 로랭이라든지 그리고 푸센과 같은 작품에서 등장하는 어떤 도상학적인 이미지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이 무엇을 암시하고 어떤 것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말 그대로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 자체가 이제 주제이자 소재인 것이 이제 풍경화의 19세기 풍경화의 특징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이고 이 바위가 무슨 바위고 이런 것을 굳이 설명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고 그림을 보고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목가적인 전원적인 풍경들을 이제 느껴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존 컨스터블의 데드암 계곡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작품은요.
그가 이제 1802년도에도 작업을 하게 되고요. 1828년도에도 이제 동일하게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약간의 색감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놀라실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떤가요? 뭐가 좀 달라졌나요? 약간 왜 저희 화면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죠? 그렇죠? 약간 흔들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1802년도 작품과 1828년도